아 근데 제 설명 빠릅니까 지금? 음, 능력자들이야. 하기야 뭐 자격증 3개씩이나 땄으면 전 아쉬울 게 별로 조금밖에 없겠죠. 자, 투자자산. 뭐 투자라는 뜻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저기 투자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걸 뜻하고요. 자, 이 투자자산에서 단기 투자자산에서 단기라는 말이 빠지면은 다 여기 이 비유동자산인 여기 투자자산으로 다 옵니다라고 얘기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장기성 예금, 단기 금융상품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나 예금들 중에서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여기 장기성 예금, 장기 금융상품 오는 거 뭐 상식적으로 그냥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규정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보증금 들어간 거 그때 당좌 예금 개설하면서 돈 은행에다 줘야 되겠죠. 그럼 현금으로 줬다고 치면 첩에다가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여기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규정으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때 배울 때는 그냥 당좌예금 개설 보증금 규정 쓸 때요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쓰세요 라고 했지만 세무 2급이죠. 그럼 특정 현금과 예금 어떨 때 쓰는 규정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그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제한적인 거, 사용 제한, 내가 마음대로 빼고 싶을 때 빼기가 쉽지가 않아. 약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벌어졌던 얘기 하나 지난번에 해드렸는지 기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회사에 다닐 때 이랜드 다닐 때인데요. 거기 담당이 돈 저기 찾았고 당좌 예금에 입금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들에서 돈 한 돈을 갖다가 수금한 돈을 수표로 다 받았는데 가다가 그 택시 안에서 놓고 내려서 잊어버렸어. 해드렸었죠. 그럴 때 그 돈 6개월 동안 못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각각의 은행에다가는 하나의 통장이 만들어져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규정으로 우리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표가 돌아오거나 회수되거나 또는 뭐 다 지급 정지시켜놨으니까 누군가 가져오면 가져왔겠어요? 안 가져왔겠어요? 사람들 수표는 주셔도 안 주셔요. 그냥 버려요. 왜? 아이고 벌써 다 신고돼 있거나 등록할 텐데 또 시험해보려고 하면 걸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사용하는 거 뒤에다 우리 이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표는 사용한 무용지물이에요. 거의. 근데 그런 경우 사용이 제한되어 있겠죠.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볼 수도 있을 끔찍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회사에서 정기 적금을 들었어요. 정기 적금 들었는데 뭐 1억 원짜리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만기가 3년인데 지금 2달만 있으면 좀 만기가 돼요. 그럼 거기 이자하고 원금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억 원짜리 들었는데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당장 필요해. 그럼 그걸 3년 동안 부어놓던 걸 깨고 이자 거의 날릴까? 아니면 지금 그 은행에는 1억 원에 대한 2달 남았지만 거기 원금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걔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5천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3년 동안 지금 정기 적금 들어갔던 이자보다는 돈 내야 되는 게 적겠죠. 그죠? 그럼 깨고서 5천만 원을 갖다 쓰는 게 나을까? 그건 유지하면서 그냥 5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고 만기가 되면 그걸로 상계 처리하는 게 나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셔요? 그러면 그 정기적금 걔는 사용이 제한되죠. 2달 동안이긴 하겠지만 제한이 됐어요. 그 계정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쓴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일 때는 그 계정으로 쓰시면 다 돼요. 그래서 특정이라는 건 뭐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 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투자자산에서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세무 2급에서 잘 구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유가증권이에요.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까먹을 시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격 시험 문제라든지
이론에서 물어봤을 때 좀 헷갈리기 쉬운 거 다시 정리만 하나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유가증권은 우리 금융에서는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회계상의 계정이 아니고 우리 회계상의 계정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 쓰고요.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얘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이 뚜렷해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목적이 뭐라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뭐 타 회사 주식을 샀다. 그러면 우리 계정 뭐라고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기록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데 이 만기가 채권이라는 뜻이죠. 주식은 기간이 없는데 만기가 없는데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을 쓸 때는 반드시 채권이어야지 주식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어떨 때 예를 쓰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의도를 얘기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고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걸로 등등 한다면 그때 계정 이름을 만기 보유 증권 쓰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죠. 이것도. 세 번째,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했을 때 똑같은 타 회사 주식이긴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 쓸 수 없어요.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세무 2급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 없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하는 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건 거기 저 공부할 때 회계사 공부할 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세무사나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때 매도 가능 증권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여기 지금 비유동자산인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배웠던 단기 투자자산 안에도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1년 이내짜리가 있어요. 근데 주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여기 비유동자산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의도를 정확히 목적을 얘기하고 그 기간이 1년 이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기 단기 투자자산에 있는 계정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매도 가능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계정을 조회하시게 되면 계정이 두 개씩 나와요. 유동의 거 하나, 비유동 거 하나. 그럼 위에 거는 유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거는 비유동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잘 보시고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세무위급에서는 그런 구분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또 매도 가능 증권도 어떤 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지난번에 기획사 차린 걸로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데 지금 얘가 값이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1년 이내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럴 때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계정을 써놨다 할지라도 그 계정을 반드시 뭘로 바꿔주라고요? 매도 가능증권으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처음에 살 때 매도 가능 증권 1년 안에 처분할 생각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을 보니까 아마 다음 달에 팔아야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샀을 때 처음에 계정을 뭐라고 써놨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놨다가 다음 달에 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계정을 바꿔야겠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못 바꿔요.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상태에서 그냥 매도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기보유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처음에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샀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에 단기매매증권 그러니까 주식만 생각해요? 이 단기매매증권 안에는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채권을 샀었는데 얘 다음 달에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 만기보유증권을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계정으로 바꿔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꾸는 거는 그 상황이 지금 1년 이내 회수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되면 바꾸는 거 가능하지만 거꾸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대신에 여기 매도가능증권하고 그러면 만기보유증권은 어떤데요?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서로 교환해서 쓰는 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반드시 이게 교체하기 전에 그 시점까지 공정가치로 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교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의 대상은 바로 요거였었어요. 됐죠? 밑에 거는 아니고요. 여기 세 개에 대한 요 설명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설명이 거지같이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여기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린 요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구분해 놓으셔야 될 건 요 정도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단기매매증권에 여기는 주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에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만기보유증권은 채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지분이라는 용어 쓰기 때문에 여기 주식만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많이 길게 나와 있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저는 요거 4개만 써서 간단하게 정리드렸죠.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납수할 때도 이렇게만 납수해보면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리는 되게 간편하게 되실 거라는 얘기죠. 되셨는지요? 자, 다음 번 넘어갑니다. 장기대여금이나 투자부동산 뭐 이건 별다른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 나갑니다. 자, 유형자산은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이 봤을 거예요. 문제를 푸시면서 사용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컴퓨터 샀다, 뭐 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쭉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다. 토지는 애시당초 감가가 되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우는 것으로 보시고요.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는 이유는 얘는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취득도 안 했는데 감가상각할 수 없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우리 유형자산은 크게 세 단계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처럼 취득과정,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사용 목적이니까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처분 단계. 처분 단계 문제는 아주 숱하게 많이 보셨죠? 세무 2급에서도 나중에 보실 세무 1급에서도 이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만큼 자주 또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우선 유형자산의 취득관계에 대한 거는 토지,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얘네들 살 때 우리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내야 되죠. 얘를 사지 않았다면 그런 세금은 낼 필요가 없었어요. 즉 세금을 낸 것은 유형자산 금액에다가 포함시킨다. 즉 취득하는 자산 이름으로 명칭으로 써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대비용으로 나왔던 거 취득세, 등록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평탄화 작업하는 거, 토지 정리 작업하는 거, 비용, 철거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다 포함시킨 거라 그랬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돈 주고만 취득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토지를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회사에서 받고 대신 돈 대신에 뭘 줬었어요? 부작품 문제 풀 때 우리 주식을 줬었죠. 우리 회사 주식을 주면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니까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토지 받은 것과 우리가 자본금 주식을 준 거 자본금의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했던 거 있었죠. 이렇게 증자 형식으로 해서 여기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우리 배웠던 거 우리 대주주가 우리 사업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땅 그걸 우리 회사에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자산 수정 이익이라는 용어로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유형 자산을 받았을 때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값어치가 취득할 때 취득 원가가 얼마고 감가상각하고 그런 것은 다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무엇이 됐든 간에 처음 받는 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공정가치로 기록한다는 건 그 틀만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공통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자산 수증이 뭐 현금 주고 났다. 요 거래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건 실무 업무하고 실제로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드시겠죠? 자, 우리 대주주가 토지를 갖다가 10만 원짜리 공정가치 10만 원짜리 토지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토지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토지만 줬지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이제 우리 거니까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 취득세 5,000원하고 등록세 2,000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얘는 토지와 관련돼서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받은 10만 원하고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7,000원 합쳐서 10만 7천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만 원에 대해서는 자산 수정 이익 이렇게 쓰면 되겠고 취득세, 등록세, 현금으로 냈다고 치면 현금 7,000원 이렇게 분기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출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번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대신에 출자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출자. 뭘로? 돈이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로. 그러면 토지 건물은 공정가치로 써주면 되겠죠? 공정가치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하는 주식은 주주가 되기 위한 것이니까 주식은 새로 발행해서 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거 줘요? 주겠나? 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니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만 주겠죠. 그러면 여기 공정가치하고 여기 자본금 액면으로 했으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더 많이 줬다면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도 자본기정은 아니지만 자본기정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 계정만 나오면 경기 일으키듯이 먼저 그 자료 계정 있는지 없는지 그거 봐야 돼요. 있으면 걔부터 사용해야 되니까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세무이익에 들어간 것들 그럼 교재법에서 설명할게요. 자,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은 취득 단계는 이 부대비용 이거 갖고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우리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뜻이었었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뜻이었었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을 때 여기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면 수선비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 차량 유지비로 쓰라고 했었고 세무이금에서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들어갑니까? 과대기상, 과소기상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게 여기서 시험 문제예요.
그냥 여기 자본적 지출이 뭔지 수요적 지출이 뭔지 그 내용 판단하는 건 그거는 FET 1급 회계 1급 문제예요. 세무 2급 문제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회계정을 잘못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를 주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까탈스러운데 까탈스러운데 그런 게 시험 문제가 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건 두 번째 이슈는 감가상각.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전종가치. 거기서 우리 네 가지 배웠었죠. 네 가지는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연수학계법, 네 번째 형성량 비례법. 감가상각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유용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 우리는 회계처리 간접법을 한다 그랬죠. 만약에 차량분배하고 감가상각했을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원래 차의 값이 비용 처리가 한다면 차량분배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빼주지 않고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다 사용할 동안에는 차량분배한 계정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용어 써가지고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매출채권에 대한 그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었던 대손 충당금처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도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표시로 그래서 장부가액 해놓는다 했었죠. 장부가액 해놓고서는 처분하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세 없어요. 이거 우리 원리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 판매 가액하고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지금 장부가액은 얘가 지금 30만 원짜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0만 원에 판단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겠구나. 이하고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미리 계산해놓으라 그랬었죠. 그죠? 계산 안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 다음에 얘를 직접 회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 매출점표에서 우리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이렇게 자료 입력하고 밑에서 회계 처리해 줘야 되죠. 회계 처리해 줄 때 순서대로 해주라 했었죠. 취득원가는 무조건 대변으로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 있고 차변으로 무조건 없애주고 우리가 받을 돈 써주고 나머지 차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이 되면 정확하게 잘 분류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것도 연습들 해보니까 제 말하는 거 실제로 쉽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반드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세무 2급에서는 여하튼간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계산하게끔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판매 시점에서 처분 시점에서 계산이 된 거 과정시키면 장부가액 나오겠죠. 얼마에 판다고 부가가치세 예시금까지 해서 시험 문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세는 비교하면 안 돼요. 원래 가격만 비교.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자동으로 있고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 미수금일 때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차이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기 동종교환, 이종교환이라고 되는데 지금 얘는 처분하는 것이지만 처분하는데 그 대가로 뭔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돈 주고 받지 않고 자, 우리 사장님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있어. 얘를 처분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우리는 그거 처분하고 지금 그 공장에서 사용해야 될 트럭이 하나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있냐 등등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우리 트럭 필요 없고 승용차가 필요한데 우리 같이 바꿀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맞교환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얼추 공정가치가 비슷하고 또 필요 니드가 비슷하다면 그냥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교환하는 것도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동종교환이라는 것은 우리 계정으로 차량운반부 똑같을 때 동종교환이라고 불러요. 이종교환은 우리가 차량운반부 주고 그쪽에서 사용하던 온풍기 그걸로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정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이종교환이라고 불러요. 이종이라는 뜻은 운전면허증 1종, 2종 그거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뜻이에요. 종류가. 어떤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회계 계정으로 봤을 때 됐죠? 그 다음에 뭐 따진다면 차량 운반부 주고서 우리가 토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 뭐 조그만 거라고 할지라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건 이종교환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어떤 값으로 기록한다고 했어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새로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기록할 때 어떤 값어치로 기록하라고요? 더 유식한 말로 해야 돼? 어떤 걸로 측정해야 돼요? 측정이란 말은 금액이라고 했었죠. 공정가치로 그냥 기록하시면 돼요. 자, 동종교환일 때는요. 동종교환 차량운반부가 똑같아요. 동종교환일 때는 공정가치로 하지 않고 얘가 좀 다른 거죠. 공정가치로 하지 않고 우리 장부가액으로 해요. 차량운반부하고 교환하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교환을 해요. 그럼 그 가격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관심 없어.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동종교환인 경우 우리 차량운반부가 500만원짜리였어요. 근데 감가상각 계획은 지금 360만원 지금 우리가 비용 처리했고요. 현재 값어치는 140만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록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150만원에 판다 그러면 10만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오겠구나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설명 첫 번째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이해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동종교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보자고요. 동종교환인 경우에는 차량운반부 500만원짜리 감가상각 노계획 360만원짜리 변동사항 없어요. 정보가 그대로예요. 오케이? 근데 걔네 트럭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걔네 트럭은 걔네 그 거래처 공정가치가 지금 150만원이래. 장부가액은 200만원이래.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요. 지금 우리 승용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140만원이죠? 이걸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여기 트럭 바닥을 보면 차량은 운반부 가로치고 트럭이라고 해놓겠죠. 그냥 140만원 요걸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동종이니까.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여기 그 차량 운반부 취득가액을 써주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장부가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쓰니까. 그죠? 동종교환의 특징은 우리 장부가액으로 취득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되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종교환이면은 우리 지금 사장님이 타던 승용차하고 거래처의 비품하고 바꾸게 됐단 말이에요. 바꾸게 됐을 때는 지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장부가액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비품 있죠? 비품의 공정가치 그걸 똑같이 기록해줘야 돼요. 공정가치가 여기서 얼마나 했어요? 150만원이라고 했었죠? 150만원 기록해줘요. 우리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140만원이었죠. 그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만원 또 생기죠. 이종교환은 어차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종류가 다르니까 공정가치 낸다는 원칙하고 똑같죠. 공정가치 여기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동종교환은 장부가액, 취득 유형자산 기록할 때 이종교환은 공정가치 기억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종교환일 경우가 세무 2급에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오고 세무 1급에서도 얘가 나올 거예요. 난이도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있으니까. 그런데 이종교환일 경우에는
지금 공정가치라고 제가 기록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거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장부가액밖에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준단 말이죠. 공정가치가 그럼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줘요. 우리 거 쓰는 거예요. 동종교환도 이종교환도 장부 기록 기준은 우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 거에 대한 공정가치를 안 가르쳐주고 장부가액만 가르쳐주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편적으로. 그리고 교환하는 거래처의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니까 그 금액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거의 장부가액은 140만 원인데 우리 거의 공정가치는 160만 원이야. 그러면 150만 원을 써야겠어요? 160만 원을 써야겠어요? 160만 원 써야 됩니다. 우리 거를. 아시겠죠? 기준이 우리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보고서 이해하려면 말이 아주 두통이 이만큼 저만큼 오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니 제가 그랬다. 처음 공부할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얘는 어려워 죽겠어. 그때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걸 갖다가 실무에서 적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어거지로 책 읽고 책 읽는 건 자신 있어. 머릿속에 정리되는 건 모르겠지만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외우기 전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실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그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왜? 우린 장사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거래는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이걸 외워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소한 제가 많이 몸담고 실무, 그다음에 자격시험, 그다음에 등등 이론 공부해서 경험해보고 했던 것들이라고 한다고 치면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이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에 대한 요 포인트만 먼저 기억을 하시는데 동종교환은 뭘로 기록한다? 취득원가를 우리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유형자산 처분이 있고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종교환은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우리 거를 알면 우리 걸로. 근데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장부가액 우리 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교환하는 상대방 그 거래처에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는 문제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차익이 또 생기겠죠? 당연히 장부가액과 그다음에 우리 교환하는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차이가 생기면은 그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로 기록한다. 3은 보면 얘하고는 비슷해요. 그죠? 얘가 좀 특이한 거죠. 얘는 근데 보편적으로 회계 1급 문제예요. 그래서 동종교환 문제가 회계 1급에도 나오고 세무 2급에도 가끔 등장을 하긴 하는데 좀 분류를 급수를 따진다면 동종교환보다는 이종교환 자체 이 교환 거래 자체가 세무 2급 정도 레벨에서 내기 수월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빨간 거 별표 줄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세무 2급 회계 1급도 이거 못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종교환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요거 배우니까 조금 세무 2급 같죠?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어디 있던 거지? 어디? 유형자산 처분이 어디다가 54. 거기 있었어 이거? 아니 모르겠다. 옆에서 빼놓을게요. 54? 한참 위네. 이런 거 만들면 안 돼. 이런 페이지 잠깐 이렇게 내리면은 왔다 갔다 변해가지고 지워버리자. 없어도 되니까. 자, 여기서 유형자산에서요.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얘도 별표 붙어 있죠. 별표 붙어 있으면 얘도 세무 2급에 추가된 거고
별표 붙는 거 관두고 어라 저 처음 보는 거네. 그러면 세무 2급이에요 그거. 됐어요? 자, 유형지수의 재평가는 지난번에 우리 자본 규정 설명하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첫 번째 규정이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었었어요.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얘 자본 규정은 세무 2급의 주 타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그 유형 자산이 아니 뭐죠? 자산 부채까지는 특히나 유형 자산이라 뭐죠? 유형 자산이라네.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 같은 것들은 회계 1급에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동 자산이라든지 자본 규정,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 규정이 대부분 세무 2급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세무 1급 문제는요. 그 중에서 다 통틀어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세무 1급의 아주 보편적인 문제로 나와요. 좀 어렵게 처리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별다른 세무 1급이라고 별건 크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아 이거 안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세무 1급에서 목소리 몰아서 다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설명했던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규정 보여드리는 것인데 토지 처음에 취득할 때 10년 전에 우리가 1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리고 현금 1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를 갖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얘를 갖다가 재평가를 해도 되고 재평가 안 해도 되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두 개 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저께 배웠을 때 얘 목적 적합성과 그다음에 그 신뢰성 두 개 상충된다 그랬었죠. 이 예를 갖다 그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요 굳이 재평가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돈 줘가지고 평가금에 반영하지 않을래 나 그냥 이대로 있는 대로 살래 그걸 우린 원가 모형이라고 불러요. 원가는 영어로 코스트 모델 처음에 샀을 때 그 금액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걔는 처분할 때까지는 계속 그 금액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야. 건설회사인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입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공사를 평창올림픽 많이 지나갔나?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기 위한 건물 지을 때 우리가 그거 건물을 지을게요. 근데 그 입찰을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자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가 얼마 50만 원 이상 되는 회사만 입찰을 할 수 있다. 거기 명시를 해놨어요. 아 근데 우리 거 지금 자산 통틀어서 다 해봤더니 5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이 건설회사다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갖고 있는 토지 재평가를 하니까 50만 원이 훨씬 넘어. 그러면 재평가로서 우리 자산 기준 만족했으니까 입찰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난번에 이런 예는 안 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이거 이해하기 힘드니까. 지금은 다 잘들 이해하시죠? 이랬을 때는 자산 재평가 해야 되겠죠. 자산 재평가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지금 공정 가치가 40만 원이래. 그러면 처변에 지금 처음에 취득할 때 10만 원 있었고 30만 원의 토지 값이 더 올라가서 합치니까 40만 원 됐죠. 대변에다가는 30만 원 이익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익 뭐라고 처리해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처리합니다. 되셨어요? 저 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손익계산 항목인가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인가요?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것서 이거 기억들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거의 까먹었는데 또 나오네. 에이 벗어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재무상태표 안에 그 손바닥 이렇게 항상 있어.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모형이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 스타일을 이 모양을 회계 처리할 때 재평가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형 자산을 갖다가 평가하는 모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기록하는 방법은 원가 모형인지 재평가 모형인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만 얘기하게 되면은 아, 무슨 건설업체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회사 얘기하는 거야? 모델하우스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회계 처리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특히나 연말에 법인결산할 때 이 모양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원가 모형을 쓰네. 이 회사는 재평가 모형을 쓰네.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재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처럼 매년 똑같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받아서 유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됐던 토지가 됐던 유형자산 재평가했으면 매년 재평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럼 매년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 유형자산의 값이 올라갈 때도 있을 것이고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때 회계 처리. 지금 공정가치가 40만원짜리 재평가를 했고 이번에는 다음 해가 됐는데 공정가치가 45만원이 됐어요. 그럼 토지의 값은 또 5만원이 올라간 거죠. 그럴 때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쓰지 않아요. 처음에 벌써 재평가 잉여금은 처음에 있을 때 그때만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지금 5만원 더 생겼죠. 그럼 그때는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고 얘는 손익계산 상목이에요. 얘하고 성격이 다르죠. 재평가 모형을 갖다가 도입함으로 인해서 재평가 잉여금을 까먹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단기 손익 생겼죠. 45만원 됐어요? 그럼 현재 토지값은 얼마예요? 45만원이죠. 그럼 45만원 써놨잖아. 자, 또 다음 해가 됐어요. 이번엔 공정가치가 25만원으로 폭락을 해버렸네. 45만원짜리가 지금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25만원으로 떨어졌으면 20만원 날아가버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재평가 잉여금 얼마 있어요? 30만원 있죠. 근데 여기 45만원 재평가 이익 5만원은 벌써 당기손익으로 이익으로 올렸죠. 그쵸? 그리고 얘는 결산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얘는 자본계정이니까 잔액이 남아있겠죠. 몇 년이 가더라도.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자산 재평가 잉여금 여기서 20만원 끌어다 먼저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값은 20만원 빼주게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의 영향은 현재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자본계정 갖다 쓴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내용 요거하고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걸 예전에는 제가 그냥 재무회계 이론에서 질적 특성의 상충관계로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 단계 요거. 얘도 별표죠? 얘도 처음 보는 용어인데 얘는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었죠? 예를 들어드렸었어. 똑같이 그 예를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얘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 줄에 있어야지 보기가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눠놓고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황은 어저께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차를 처음에 취득하고 500만원짜리 지금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두개에 360만원 비용 처리했어요. 가로수는 140만원짜리예요. 근데 얘 지금 얘를 갖다가 팔려고 뭐죠? 등등하다가 빵 박았어. 그러고 나서 팔려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50만 아니 어디 갔어? 순공정가치 그 중고차 매입하는 데서 40만원 주겠대. 지금 우리 장부가액은 얼마인데? 감가상각까지 다 하고 140만원인데 지금 사고 좀 나가고서는 처분하고 새 거로 사야겠다 싶었더니만 거기서 40만원 주겠대. 아, 이거 그지 같네. 근데 이거 팔지 말고 그냥 계속 사용하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얼추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추정하는 거야. 계속 사용 가치는.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란 말 붙어 있죠. 공정가치는 내가 차 수리하지 않고 사고 나서 좀 그렇게 됐는데 그냥 뭉착 팔아버리면은 수리비는 별도로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은 돈을 받게 되면 40만원 순공정가치. 이 용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 났던 부위 수리하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하고 장부가액 140만원하고 지금 저기 40만원이 됐던 50만원이 됐던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 차량 공간과의 유형자산의 값은 왕창 떨어졌죠. 그래서 이 차이 이하고 비교하면 100만 원 차이 나죠. 이하고 차이 비교하면 90만 원 차이 나죠. 이 중에서 큰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손상 차손이라는 규정으로 써주는 거예요. 대변에다가는요, 유형자산이니까 손상 차손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 아니죠 얘는. 근데 유형자산이잖아.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싶은데 조금 참고 유식하게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쓰시고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다시 좀 더 사용하다 보니까 이때는 겨울에 물어봤던 거야. 원래 차값이 승용차가 여름에 좀 많이 올라가죠. 저기 구매 수요가 상리니까. 그 값이 그때는 40만 원 주겠다고 얘기하더만. 이번에 가서 또 하다 물어보니까 돈을 좀 더 주겠대. 완치값을 주겠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손상차손 누계 그대로 다시 빼고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전체 금액을 다 이해하기 편하라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장보가 14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이만큼이 다 환입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때 40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때는 한 60만 원 주겠다 하면 손상차손 환입은 한 20만 원 정도 일어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규정 손상차손에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손상차손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기계장치라든지 유형자산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무슨 일로 인해서 고장나거나 얘가 사고로 인해서 그 유형자산의 값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레귤러한 상품보다 확 떨어진다면 이 손상차손을 반드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뭐하고 똑같이 관계매매주 것도 값 떨어지면 그 공정가치도 그 기말에 재고자산도 기말에 다 평가를 하죠. 공통이에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산은 10월 31일 기말에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진짜 그 금액인지 아닌지를 평가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것도 세무 2급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정부보조금 나오는데 정부보조금도 세무 2급에서 출제된 문제이고 지금 제가 펼쳤던 문제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주로 세무 2급에는 이런 문제들만 나옵니다. 어떻게 쓴다고? 다음 해가 또 됐는데 40만 원 주겠다고 했던 그 중고 상이 60만 원 주겠대. 거긴 집 암이잖아. 그럼 난 팔면 20만, 지금 90만 원 다 차손으로 썼는데 환입이 만약에 판다면 환입이 되겠죠. 평가하는 거니까. 그때 매년 평가한다 그랬잖아. 이거는 2020년에 평가한 숫자가 40만 원. 2021년에는 60만 원을 평가했다 그러면 선생님 환입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 차손 환입이 60이 되는데? 아니 여 차익이 20만 원만 나잖아. 네. 그럼 손상 아니 지금 40만 원 주겠다고 처리해놨을 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90만 원 순상차서 90만 원 해놨었죠. 네. 그럼 이건 비용 다 떨어져 나가서 벌써 결산이 끝나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다음에 다시 평가해봤더니 여기 지금 60만 원 주겠대. 그럼 여기서 20만 원 정도 우리가 90만 원 해놨던 것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0만 원만 다시 손상차손 저기 누계 20만 원 빼고 손상차손 누계 20만 원 환입 이렇게 써주시면. 왜냐면 그 비용을 갖다가 판관비에서 줄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어차피 평가하는 거잖아. 단기 매매직 거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건 내려갔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요 문제까지는 잘 안 나와요. 이건 실무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요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는 계정하고요. 아시겠죠? 이것까지는 손익 계정. 그렇죠. 손익 계정.